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그 비용이 얼마가 들 건지를 이제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추계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재원을 조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안 제출하는 과정에서 추계서하고 조달 방법을 같이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국회법 79조의 2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 국회 의사 절차상 하자인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자기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걸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대개는 이제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자,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진정성 있게 막 그냥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면 모를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설사 그 발언 내용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면책특권이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조직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용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의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않았다 하더라도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죠?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뭐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 그 책임 추궁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니까.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용할 수 있는 그 조사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말 뭐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서 할 정도라면 그거는 면책특권에 포함되지가 않지만 몰랐다. 그리고 그 제보를 믿었다. 자, 그런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조사가 불충분한 부분은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왜 그래요? 국회에서 의안이 상정됐을 때 국회의원이 심의하고 표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아예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하는 거지.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그 결과 나는 심의 표결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가 부의가 돼서 국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됐을 때 비로소 침해당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국회에서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문제가 될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소지가 전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성실히 수행한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너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그러게 판단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헌법재판소는 좀 곤란한 영역이다 그래요. 그래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 이행에 관철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의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사법적으로 볼 때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정답이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혹은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이건 이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거 위임명령이고요. 직권으로 하게 되면 뭐죠? 직권명령 혹은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헌법 95조의 내용이고 헌법 조문 내용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3번.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대통령,
국무총리 와예요. 그 다음에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니까 실질적으로 맥시멈이 17에서 32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30인 이하인데 여기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이 개념이 아니니까 포함하여 그러면 맥시멈이 30인이고 와 이렇게 돼 있으면은 2명 그리고 30인의 국무위원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헌법 88조의 내용이어서 맞고요. 여기는 95조.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제출 또는 해부된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89조, 헌법 89조 15호에 있네요. 15호. 자, 그래서 헌법에 관한 조문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일을 성실하게 안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정당 해산 심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결정이 있더라.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 즉 비례대표이냐 지역구원이냐 상관 않고 옛날에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2명, 3명인가 그랬죠? 지역구 2명의 비례대표 3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부 다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의하니까 맞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 규정 조항에 따라서 정당 해산 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헌법소원은 이제 아무래도 행정소송 규정이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준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존립의 특권을 보장하더라. 이유는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해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당은 다른 결사에 비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이와 같은 특권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민주적 그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해산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한계를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준다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당 해산 심판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심리에 참여는요, 일단은 7인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7인이 안 되면은 더 이상 결정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심리가 진행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그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이 9인이건 8인이건 7인이건 상관치 않아요. 무조건 몇 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9명 중에 뭐 제적이 9이면은 3분의 2가 6이어서 그런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도 되고 헌법소원 인용도 되고 위헌정당 해산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보다도 훨씬 일반 의견 전족수보다 가중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어야 파면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해임, 강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은 그럼 어디냐? 파면, 해임, 강등 밑에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견책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법관 징계법은 맥시멈이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은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하고 봉급을 안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옛날에 그 뉴스에서 보면은 일반인들이 좀 당황스러워하죠. 법관이 건국 이래 최대 징계에 해당하는 뭐 정직 4개월에 처해졌다. 막 이렇게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럼 정직이 무슨 최고야? 그런데 법관 징계법이 맥시멈이 정직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1번 맞고요. 2번.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판사가 아닌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죠. 왜? 심판관이 있잖아요. 그 군인은 특성상 군판사가, 물론 이제 군판사도 장교 중에 임명을 하지만 군판사가 대위다. 근데 지금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부대에서 무슨 관리를 잘못했던 소령이 지금 피고인으로 섰다. 그러면 대위가 재판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위 위에 중령이나 대령이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관이 앉아있는데 그 심판관이 재판관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등군사법원도 마찬가지 구도예요. 따라서 재판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심에 해당하는 보통 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은 어느 정도 공정성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최소한의 고등법원까지의 그 판단이 대법원에 가서 옳고 그르고가 따져질 수 있는 법률심은 이미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다행하긴 하지만 사실 사실심이 꼭 공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 그렇지? 재판연구관 이런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찬성, 반대 이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뭐 14명의 재판관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 빠지고요. 13명이 심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명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렇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3명 중에서 7명이다. 저는 합의체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명의 재판관이 들어가 가지고서 법원의 어떤 태도가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법원의 태도로 나가게 되면 이걸 다수 의견이라고 그래요. 다수 의견. 그다음에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은 소수 의견이라고 그래요. 소수 의견.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견이냐 이게 전혀 생뚱맞은 것을 이게 별개의 의견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나는 이 다수 의견하고 결론은 같은데 다수 의견이 근거로 삼았던 1번, 2번 이외에 나는 3번도 근거가 된다고 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보충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학설이 나눠질 때 어떻게 되죠?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저쪽에 가가지고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네, 아니요. 뭐 좀 기다렸다가 하시죠. 뭐 거기에 대해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의견, 보충 의견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설이 보통 이제 3개로 나눠지는 게 기본적이다. 이런 의견이 누구는 누구 판사는 누구 대법관은 이렇게 다 표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은 법원조직법 15조의 내용으로서 맞습니다. 정답은요. 아까 이거죠? 여기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